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을까?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됐던 그런 시대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포럼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32기 7강인데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뭐 항상 미루고 뭐 통일, 평화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늘 미뤄왔다고 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지만 왜 안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모습,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단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단이 주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민호 선생님이 먼 길 오셔갖고 귀하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단 1분 1초라도 우리 강사님 모시고 빨리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 선생님은 독일 브레멘 대학 문학박사시고요.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십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시고요. 저희 저서로는 포스트 통일 민족적 연대를 꿈꾸다 이전의 책이고요. 지난해 지으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우리 김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 10번은 여기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늘 와서 들어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통일에 관련된 이런 포럼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정말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이 자체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독일 통일이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벌써 30년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벌써 30년 전이라는 게 놀랍죠? 네. 그래서 벌써 30년이 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독일 통일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했잖아요. 통일 평화 포럼이라고 안 하고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한 거는 제가 여쭙진 않았지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평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쭐게요. 둘 다 중요하죠,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이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화가 더 중요하다. 네, 여기는 어떻게 다 합의가 됐나요? 지금 평화 통일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저게 단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다. 평화가 통일보다 더 우선한다 하는 의도를 아마 여기 이사장님 이하 여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자 합니다. 예,
독일 통일이 벌써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불을 끌 수가 있나요? 요 앞에 불을? 이게 약간, 예, 됐네요. 예. 요 사진을 제가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작년 9월 20일 날 있었던 베를린 시위, 보니까 시위하는 것 같죠? 베를린에서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 사진을 보신 분이 계세요? 요게 신문에 난 걸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옮겨 놓은 건데요. 9월 20일 날, 21일 날 한겨레 신문에 이 사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혹시 이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 9월에 예, 난민을 받아들여라 하는 시위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렵에 아마 이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예, 작년 8월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이 있어요. 그리스 쪽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와서 이게 또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통로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시리아 난민촌이 있는데 그 난민촌에 한 15,000명 정도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촌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게 한 8월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9월 말경에 한 18일경이에요. 9월 18일경에 독일 정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난민들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난민들 중에서 2,700명을 받겠다. 이렇게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약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 나온 겁니다. 40개 도시에서. 여기 있는 건 그 중에서 베를린의 시위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위에 나온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700명만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5,000명 전원을 받아라. 이게 시위의 내용입니다. 15,000명 전원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런 뜻이에요. 라거라고 써 있죠, 앞에. 라거 보이죠? 예, 여러분 라거는 잘 아시잖아요. 라거 맥주. 독일 맥주 주로 라거 맥주잖아요. 그죠? 이 라거가 창고란 뜻이에요. 창고. 그러니까 창고에서 숙성시킨 맥주란 얘기죠. 라거 맥주라는 게. 그래서 창고처럼 생긴 곳. 창고처럼. 수용소가 대체로 이렇게 창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용소도 라거라고 합니다. 에바쿠이렌이란 말은 evacuate. 비우라는 얘기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이런 구호예요. 수용소를 다 비워라. 멘션비어되게 움터부리고 인간 존엄에 걸맞은 그러한 주거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가 장소 많다. 전원 보내라. 거기 있는 수용소를 다 비워서 우리에게 다 보내면 우리가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저는 이것을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데 몸이 좀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멸종 안 됐구나. 이런 인간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요즘처럼 전 세계에서 자국의 이해 또 대부분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지배적인 그러한 시대에 너무나 보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9월 20일에 시위 장면인데요. 이루고 나서 정확하게 2주 뒤에 10월 3일
10월 3일이 여러분 우리는 뭔가요? 개천절이잖아요. 독일에선 통일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우리 개천절이 독일 통일의 날인데 작년이 2020년이니까 1990년에 독일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이 몇 주년인가요? 벌써 30주년이나 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거죠? 벌써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3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했겠죠? 그래서 큰 기념사를 했는데 그때 슈타인마이어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기념사를 했는데 저는 그 기념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써요.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말을 쓴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나라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다. 너무 사실은 놀라운 그러한 발언이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최고의 독일이라고 할 때 이 대통령이 의미하는 최고는 뭐겠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가 됐나요? 군사력이 최고인가요? 경제력이 최고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최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 예, 시민의식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최고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독일은 2015년 이래로 갤럽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또 퓨 리서치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의 리더십을 따르고자 하느냐? 또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냐? 이런 걸 물으면 독일, 또 독일 총리, 지금 여자죠?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이 여성 총리가 계속 1등. 계속 1등.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이렇게 가장 신뢰할 만한 나라, 존경할 만한 나라, 따를 만한 리더십,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예, 전범국가죠? 전범국가 정도가 아니죠. 그것도 한 번인가요? 두 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단순한 전범국가가 아니에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한 민족 전체를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온 게 독일이잖아요. 아우슈비츠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잔혹성이 있었나요?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장식으로 죽인 그러한 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 동원이 된 일종의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 끔찍한 사례가 아우슈비츠죠. 이게 다 어느 나라의 소행이에요? 독일의 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지난 20세기를 돌아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나라라고 봐야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어요.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발음이 별로죠? 그래도 알아들으셨죠? 네,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다. 이런 말이죠. 독일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유럽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독일은 유럽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된 이후에 또 통일된 독일에서 자라난 이 세대들이 굉장히 훌륭한 세계 시민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성숙한,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정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이전에 여러분 시리아 전쟁 속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겼죠? 이 난민들이 생겼을 때 이 난민들이 그리스를 거쳐서 다 유럽으로 막 몰려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꿔놨어요. 난민들이 한번 몰려오니까 유럽 각국에서 어떻게 됐나요? 난민들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난민들을 일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서로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특히 극우주의적인 그러한 정파들이 이것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서 활용을 했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겨우 한 3만 명 정도 난민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선동을 해댄 거예요. 영국의 독립당이라고 하는 극우정당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아주 불똥이 엉뚱한 데 튀어가지고 이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러한 사태로까지 지금 진전이 된 거죠. 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도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이 그냥 조그만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도 난민의 일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정치 선동을 해댄 거죠. 그래서 일약 제2당으로 도약을 한 거예요, 이 정당. 2015년에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를 결선 투표를 합니다. 50%가 넘는 후보가 안 나오면, 과반이 넘는 후보가 안 나오면 1, 2등이 다시 한번 투표를 해요. 이 결선 투표에 프랑스판 히틀러라고 불리는, 여자 히틀러라고 불리는 극우주의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원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은 근대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 그러한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것은 프랑스 정치사의 최대 수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프랑스 대통령은 마린 르팽이 아니라 마크롱이죠. 지금 젊은 대통령이 프랑스를 지금 통치하고 있죠. 예, 마크롱이 다행히 저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리아 난민 사태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주의의 부상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100만 명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100만 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만 명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3만 4만 받겠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히는데 메르켈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냥 다 받을게 100만 명. 이 말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수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아닌가. 그런데 이 메르켈이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정치인 메르켈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의 딸로서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서요. 독일에서도.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2015년 한 해 동안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117만 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지금 대구 인구가 그 정도 되나요? 안산 인구 100만 안 되죠? 117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두 해가 지나고 나서 총선에서 또 메르켈을 당선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17만의 난민을 받은 수상을 또 대통령 수상으로 뽑은 거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르켈이 놀라운 거예요? 독일 시민들이 놀라운 거예요? 독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놀라운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오늘날 독일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다는 거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그러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4달 후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했어요. 인류 문명이 바뀌는 순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어디서? 독일에서. 9월에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정당이 집권할 거예요. 성장은 악이요, 발전은 인류 종말을 낳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발전과 성장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당이 독일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을 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정당이 어디겠어요? 녹색당이죠. 녹색당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이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대는 가장 위험한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 종말로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의 성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발전과 성장을 저지하고 자연 파괴를 멈추고 이제는 생태계 질서와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녹색당이에요. 어느 정당이나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9월에 독일에서는 이런 정당이 제1당이 돼서 집권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상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발전이 좋은 것이고 성장이 좋은 것이다라고 인류가 믿어온 발전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현상이죠. 그야말로 문명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라면 항상 발전과 성장을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전환점이 9월에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녹색당 집권이 가시화된 것은 그 정도로 독일의 시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녹색당이 1%도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첫째 평화, 둘째 생태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22세기를 못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한반도는 가장 절실한 그러한 문제가 뭐예요? 한반도로 봐서는 한반도가 동북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서 10세기에 그렇게 끔찍한 인류의 재앙을 안겨준 나라지만 지금 통일된 이후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상 국가가 된 이후에 독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인류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한 면이에요.
이건 독일 통일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번듯한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선도국가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통일된다면 독일 못지않게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이 동북아 지역을 가치로서 선도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가치를 가치관으로 선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린 지금 분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가치를 거의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 독일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통일 30년이 우리에게, 독일 통일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외적으로 동서독 사이의 통일이 대단히 번듯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여전히 품고 있는 나라로 남아있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적 통일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내적 통일. 그건 뭐겠어요? 바로 동서독 주민들 간의 통합이에요. 동서독 주민들 간에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통합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가, 이 문제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서독 주민들 간. 예, 지금도 내적 통일은 요원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도 내적으로는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아주 견원지간처럼 굉장히 나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동서독 간에 서로 적대하는 감정, 서로 증오하는 감정이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갈등,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시간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대를 건너서까지 이 갈등과 서로 간의 적대가 세습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습됩니다. 저희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태어난 지금 20대 저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강연 듣고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예요. 통일된 후에 태어난 그러한 독일인들이, 동독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독일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동독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어요. 놀랍죠? 동독이라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30년 전부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대, 25, 26 이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동독인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동독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없었잖아요. 30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지도에도 없는 그 나라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독일인이기 이전의 동독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 통일이 실패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경고. 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한 세대가 지났다. 그러면 남북 간의 내적인 통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저도 남북 간의 그런 접촉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옛날에 금강산 관광했죠? 그때 가서 보고서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은 통일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예의가 없어요. 너무 오만방자하고 북한 사람들이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남한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또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걸 보면서 남한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통일이 되면 굉장히 큰 갈등이 오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거죠. 지금 서독 사람과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이질감과 또 갈등, 심지어 적대감 이런 것들은 우리에 비하면 어때요? 훨씬 적죠.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증오와 적대가 훨씬 더 세죠. 네. 독일의 경우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서로 화학적인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40년 이상을 서로 이질적인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거기 플러스 한국전쟁 때문에 깊은 증오심 같은 걸 우리도 유전받았죠. 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북한과의 경쟁의식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너무나 깔보는 이러한 심사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존중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통일하고자 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이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살고 싶어서 선택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체제에 살게 된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은 또 북한 주민들은 그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력에 대한 존중,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체제에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마치 그냥 자기 부모가 죽은 것보다도 더 펑펑 울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로서 너무나 낯설잖아요. 또 김정일 당시 아버지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인가요? 아시안게임 할 때 현수막에 김정일 있는 현수막이 막 비에 젖는다고 당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우리 수령님이 저 비에 젖는다고 막 울고 하는 장면들 보셨죠? 그런 걸 보고 야 너무 이질적이구나 우리랑은 그런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상하죠. 비정상 보이죠.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 전문가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그런 주장 또는 북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의 그런 교육 내용, 지침들을 신념화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주체사상이라는 걸 막 가르치죠. 주체 역사 이런 거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념으로 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그렇게 믿겠습니까? 실제로 50%가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그러나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출할 수밖에 없죠. 연출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 이야기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사실은 북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말하자면 일종의 연출로서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우리 남쪽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한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예요.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다 약탈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서로 같이 삽니다. 같이. 자본주의 사회도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사는 소위 소셜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 자본주의만 해도 우리 한국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온정적이에요. 온정적. 이런저런 사회적 위기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국가가 있기나 합니까? 오로지 있는 건 시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가 잘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지금 코로나 얼마 됐어요? 1년 반 됐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제가 있는 대학, 제가 중앙대학교니까요. 대학 근처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상가들이 세 집 중에 한두 집이 벌써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학교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최소한 한국 사회의 3분의 1 정도.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이 사람들은 지금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한 달 버티면 될까? 한 달 버티면 될까 하는 게 1년 반 됐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뭐 했죠? 여러분, 세월호 때 무슨 얘기 했나요? 이게 나라냐 그랬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게 나라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했나요? 초기에 한꺼번에 몇백만 원 주더니 끝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손실 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된다고 재경부 관료들이 정말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에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내몰려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사회에서 선거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그러한 거대 도시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선거에서 당연히 뭐가 쟁점이 돼야 돼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대책을 묻는 게 당연히 선거의 중심이 돼야죠. 그런데 어땠어요? 지난번 서울과 부산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그걸 문제 삼았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선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거의 삶의 벼랑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선거 쟁점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야 합니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건 생태탕 얘기, 생태탕. 생태탕을 쳐먹었는지 안 쳐먹었는지.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또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안 됐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정치 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하지만 진보 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정부의 정책은 그냥 보수 정도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보수라도 책임 있는 보수가 아니에요. 대단히 무책임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어때요? 더 무책임한 정당이에요. 이 정부보다 더 무책임. 그러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20조를 편성을 했어요. 겨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2,000조를 편성해도 안 될 판에 20조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것도 많다는 정당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 구도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회적 약자를 챙기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살해요. 자살.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온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버티고 있다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자본주의 정상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순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 당연하지.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소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 한국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예를 들면 독일인의 82%가 환경 생태를 위해서 소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 유럽인들의 상당수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소비를 할 때마다 미래 생명을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한국인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린 거꾸로예요.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소비를 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자본가들의 논리가 한국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지금 사회주의의 논리가 북한 주민을 장악하는 것과 한국에서 자본가들의 논리가 한국 주민을 장악하는 것과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사실은 지금 말한 경쟁 이데올로기,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의 신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쟁을 해야 발전해. 소비를 해야 발전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신념화하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을 신념화 안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미친 거예요? 누가 더 비정상이에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밖에서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봐요. 특히 유럽학자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회르기 젤이라고 오스나브리크 대학의 부총장을 한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Wie kann man dieses System tolerieren? 이렇게. 어떻게 이런 체제를 용납할 수 있느냐? 톨러리. 어떻게 이런 체제를 용납할 수 있느냐?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볼 때 너무나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그러한 아시아의 국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지금 다 아시죠?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들을 톨러레 용납하느냐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뭐였어요? 독일에서 내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 즉 동서독 주민들 간에 그러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융합하는 이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랬죠? 거의 지금도 초기에 동독인들이 약 70%가량이 통일되고 나서 한 5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나는 통일 독일의 2등 국민이다. 이 말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이 설문에 대해서 동독인들의 약 70%가 동의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동독인들은 스스로 통일된 독일의 2등 국민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통일된 해죠. 30주년 된 해죠. 작년에 물었는데 거의 65%예요. 그 동일한 질문에 65%가 그렇다고 다 그랬어요.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동독 주민들은 2등 국민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적 통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특히 남한 주민들이 정말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겸손하게, 보다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대하지 않는 한 그러려면 통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북한 주민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서적 굴욕감이 경제적 불평등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서적 굴욕감을 줘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정도로 독일 통일 30년을 결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외적인 통일은 잘 됐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정상국가가 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적인 통일은 잘 안 됐다.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여전히 깊은 골이 놓여있다. 머릿속의 성격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 사회를 우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여러분 보니까.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볼 때 훨씬 더 존경받는 사회예요.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존경합니다. 사실은 존경이란 말은 약간 부족해요. 경이롭게 봅니다. 많은 특히 외국 학자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소개를 해주셨죠? 제가 지금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데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데가 사실은 좀 대단한데, 이게 지금 독일 정부가 1990년 통일이 된 해부터 전 세계에 나름대로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독일 특히 외무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소들. 그래서 1호가 하버드가 1호였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토론토, 몬트리올,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서 1호가 어디겠어요? 동경대가 1호예요. 도쿄대가 1호고, 2호가 어디겠어요? 베이징대가 2호예요. 그리고 3호가 서울대가 아니라 중앙대가 됐어요. 약간 이변이죠. 그렇죠? 이변이에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한 거예요. 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아시아 3개밖에 없어요. 동경대, 베이징대, 중앙대 이렇게. 그 다음에 유럽에 있고요. 유럽은 케임브리지, 암스테르담, 산페터스부르크, 파리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16개국에 21개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 16개국에 21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독일과 유럽을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소라고 독일 정부가 지정을 해서 돈을 줍니다. 지금 우리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 21개의 연구소가 모여서 센터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센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학자들 만나요. 16개국 학자들 만나죠. 그러면 어때요? 한국?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이것은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가졌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지난 20세기를 돌아보세요. 4.19 혁명, 4.19 혁명. 이것은 20세기 민주혁명의 역사, 세계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3세계의 혁명으로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위대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4.19 하면 이승만을 몰아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 혁명사에서 정말로 아주 최고로 손꼽을 만한 역사적인 그러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뭐예요? 5.18, 60, 그렇죠?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까지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이러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평가되기도 전에 부정을 당한 거예요. 4.19 혁명은 이 위대하게 평가되기도 전에 1년 만에 박정희라고 하는 육군 소장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엎었어요. 군합발로. 다 아시죠? 5.18을 1980년에 또 육군 소장 전두환이라고 하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군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87년에 60항쟁 어떻습니까? 노태우라고 하는 육군 소장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의미가 부정당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2016년 촛불혁명 어때요? 또 육군 소장 조현천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모의했죠. 완전히 뒤집어 엎을 완벽한 계획을 짜놨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았죠.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을 탱크로 그냥 완전히 짓뭉개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육군 소장들의 쿠데타의 역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이면은 육군 소장들의 쿠데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근원적으로 쿠데타를 없애려면 육군 계급 중에서 소장 계급을 파벌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럼 더 이상 소장들이 쿠데타 못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 말이 안 들어갔나 봐요. 안 파벌해요. 지금 파벌일 의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조현천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저런 자를 아직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고 미국에서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쿠데타를 모의한 그런 군인을 잡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이 정부의 커다란 직무유기다. 제가 가는 곳마다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조현천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당연히 잡아들여야죠. 그래서 엄하게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육군 소장들의 이런 쿠데타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 없어요. 특히 동경대, 베이징대, 한국의 우리 대학이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제일 당당합니다. 동경대 교수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한국 민주주의. 다이나믹.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죠? 300만이 모여버리잖아요. 그냥 광화문에.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민주주의.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국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일본 시민들이 맞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총리 공간 앞에 몇 명이 모였나요? 아세요? 총리 공간 앞에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자를 안 본 줄 알았어요. 200만이면 당연히 200만이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많이 없어요. 200명이에요. 200명. 후쿠시마 현청에 몇 명이 모였어요? 후쿠시마 현청. 후쿠시마에 있죠. 그 문제가 지금 그 오염수 문제가 있는 게 후쿠시마죠. 후쿠시마에 몇 명이 모였나요? 현청에 55명 모였어요. 55. 저는 그것도 55만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같으면 55만 모였죠? 한국 같으면 광화문에 200만 모였죠. 여러분, 이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일본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일본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정말로 경이롭게 보고 존중합니다. 베이징대 교수를 어떻게 했어요? 베이징. 저는 베이징대 교수들의 표정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중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년 표정이 달라요. 지금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완전히 말을 안 해요. 몇 년 전에 비판했거든요. 점점점 비판 수위가 떨어지더니 최근에 말 자체를 안 해요. 얼굴에 불안이 잔뜩 껴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만나면 제일 어깨에 힘주는 게 우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들도 부러워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예요. 한국의 경제성장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경제성장을 지금 했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 대열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정도 되겠어요? 7개. 7개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미국, 일본. 거기 금방 떠오르죠?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그죠? 그 다음에 이태리가 들어갔어요. 이태리.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였죠. 우리가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그 나라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7번째 들어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도 이뤘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물적 토대도 충분합니다.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 학자들이 부러워하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이면이 있죠.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예요. 지금 18년째 일입니다. 18년째 자살률. 딱 2번 2등 했어요. 그 중에 2번. 한 번은 리투아니아, 한 번은 에스토니아. 발티에 있는 조그만 인구 100만 되는 나라가 우리를 앞섰어요. 자살률. 그거 빼고는 계속 1등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의 내용도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죠. 어때요? 노인 자살. 압도적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해에는 평균의 10배까지 나와요. 제가 요즘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주로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해요. 한국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부산이나 광주에 강연을 가려면 새벽 기차 타야 돼요. 6시에 나옵니다. KTX 타려고. 제가 지난 겨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봤어요. 새벽 6시에 그 어스름 속에 나와서 본 인기척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어스름 속에서. 가서 보면 노인들이 폐지 입고 있어요. 새벽 6시에 그 추운 겨울에. 이게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새벽 6시에 노인들이 나와서 폐지 줍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 겁니다.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노인들이. 이제 자연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존엄한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셔야 될 나이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노인들이 자살하나요? 노인 빈곤 세계 1위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 빈곤. 지금 한국이 몇 프로입니까? 48에서 52%를 왔다 갔다 합니다. 대체로 50% 전후예요. 전 세계에서 노인의 둘 중 하나가 빈곤 상태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은 대체로 어때요? 5% 내외입니다. 3에서 7% 사이에요.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빈곤 상태입니다. 네? 우리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지도 없고 자식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이러니까 고독과 병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국가냐 하는 거죠. 아이들이 우울한 나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울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아동 우울증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아동 우울이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동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건 세상 전체가 다 호기심의 대상이고 다 놀이터고 즐거움의 대상이지.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예요. 어린아이들부터 경쟁을 시켜요. 어린아이들부터. 독일에서는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지식을 가르치는 걸 금지해놨어요.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는 거죠. 노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경쟁을 시키고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어난 아이들은 우울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청소년들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열등감,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90%의 아이들이 수물이 되기 전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예요. 작년에 독일이 1300시간 일했습니다. 연평균. 우리가 몇 시간 일했어요? 2000시간 일한 자료와 2300시간 일한 자료까지 나옵니다. 2300시간이 맞다면 1000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5개월 돼요. 독일인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이건 23년째 일이에요. 23년째. 그래서 마지못해 작년에 산업재해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걸 만들었는데 그 법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름도 다 바꿨어요. 이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했다가 중대재해기업법 했다가 중대재해법을 바꿨어요.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나라예요. 그리고서 그런 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영국에서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으니까 마침내 2008년에 영국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법안의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어요. 기업살인법이죠. 이게 무슨 중대재해기업이에요? 에? 이게 무슨 산업재해예요? 기업이 죽이는 거지. 비용을 아껴가고 인간 죽이는 거지. 저는 분노가 이거예요. 분노가. 정말로. 에? 기업살인법이라고 이름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살인에 준하는 그러한 단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3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나라가 됐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OECD 안에서 남녀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리천장법이라는 걸, 유리천장 지수라는 걸 개발했어요. 지금 그것이 시행된 지 9년 됐습니다. 9년 내내 1등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땅은 아이를 잉태해서는 안 되는 땅이구나. 지금 5년째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 0.98, 0.92, 작년에 0.87, 내년엔 0.7대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성장이 이뤘죠? 전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를 이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점점 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헬조선이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 제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했나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랬죠?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세대는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다 상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놈들 때문입니다. 저 군사 독재자들, 저들이 나라를 망쳤다. 민주주의가 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믿었어요. 민주주의 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있으시죠?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되고 경제성장도 됐는데 분배법칙에 대한 예. 불합리성이 이 사회를 망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게? 분배법칙. 분배. 예. 결국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하다. 그 말씀이네. 경제적 분배도 심했으니까 대기업 인재에 대한 어떤 분배 법칙에 대한 예. 결국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건 경제가 자본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항상 부족하고 예.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줄이 안 되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가장 중요한 데를 짚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한두 분만 말씀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가 분석한 것까지는 동의하세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선생님은 말하자면 분배 불평등 문제, 특히 또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한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또 누가 한 분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젊은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 생각한 게 있죠?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한번 해주실래요? 예.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인사부를 듣고 그러면 다 알 것 같은데 예. 막상 그것을 해나고자 하는 마음에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그런 인식은 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실천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누가 이젠 자발적으로 손을 드실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말씀만 듣고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 가지 원인이 아니겠죠.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런 원인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불평등,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또 실업자, 또 구직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죠. 예,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른 많은 문제들을 잉태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지, 그것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실천적인 노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것, 이러한 불평등, 이러한 실천 부족이라는 현상은 왜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민주주의가 됐는데도 지금 말씀드린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80년대 그 민주화된 이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민주화가 됐어도 정권 교체가 안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랬어요. 정권 교체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로, 노무현 정부로, 지금 문재인 정부로 됐잖아요. 더 나아졌나요? 더 나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나아진지 나빠진지도 모르겠죠? 똑같으니까. 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어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러면서 보수의 정책과 진보의 정책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국 사회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게 공식적인 정치 지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이죠.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항상 이렇게 공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있죠? 국민의힘. 거기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못 가요. 오른쪽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더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부르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틀려요? 얘들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다 좌파예요. 얘들보다 오른쪽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 정당이에요. 이 정당. 이 정당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다 좌파죠. 문재인 정부는 어디 서 있나요? 바로 옆에 서 있어요. 여기. 왜 옆에 서 있나요? 네? 여기선 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진보지. 여기보단 진보죠.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서 세 발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심상정이 아니죠. 여기서 세 발쯤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독일의 보수당이 있는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여러분들이 아는. 독일의 지금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수상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극좌입니다. 극좌. 한국도 그 정당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 오면 독일의 보수 정당은 극좌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정책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 정책을 어떻게 해요? 대학 등록금은 없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아. 누구나 다 대학은 공부해야지. 부잣집 아들만 공부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독일에선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야지.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생활비를 벌면서 무슨 공부를 해? 부실한 공부를 하지.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70년부터 대학생 생활비를 준 거예요. 이게 마펙입니다. 지금 얼마 줘요? 얼마 줘요? 지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줍니다. 작년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비 내고 또 밥값하고 책 사고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이 바펙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이것을 못 낮추게 합니다. 이게 보수당이 하는 거예요. 보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보수당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보수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보수당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정책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갱이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극좌파예요. 극좌파. 예?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 끝에 있어요. 저 끝에. 둘이서. 에? 국민들이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니까 지금 여기 서 있고 여기 바로 옆에 서 있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에? 좌파 우파가 잡았다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등장한 겁니다. 저는 김종인 씨가 왜 저 나이에 다시 정계에서 얼쩡거리나 이것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이분은 틀림없이 계몽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계해 온 것이다. 에? 국민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이 두 개의 정당은 똑같다는 거 김종인 씨가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서 있다가 지금은 또 여기 서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올 거예요. 다음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했습니까 이 사람이? 6번 했어요. 네? 김종인 씨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두 정당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3분의 1이 생존의 벼랑에 몰려있는데 두 정당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독일과 비교를 했으니까 제가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예요. 독일도 지금 똑같죠. 코로나 상황이. 이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했나요? 이미 작년 중반기에 코로나 대응 예산을 따로 짰어요. 얼마 짰습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짰습니다. 얼마예요? 1조 유로를 짰습니다.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1350조입니다. 1350조. 여러분, 지금 우리 4차 지원금을 준다는 게 얼마예요? 20조예요. 20조. 이거는 그냥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롱. 1350조를 짜고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에?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임대료와 인건비, 이게 고정비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90%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90%까지. 그러면서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국가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안 합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45%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의 국가부채 평균이 얼마예요? 135%예요. 135%.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부채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을 먹여 살리죠. 우린 거꾸로입니다. 국가부채가 45%밖에 안 되고 국민부채, 즉 가계부채가 몇 프로예요? 110%예요. 110%. 가계부채는 가장 높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아요. 국민들이 지금 빚져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4차 재원지원금이라고 20억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게 더 큰 일이죠. 왜 그렇겠어요? 저 끝에 있는 두 정당. 대다수가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그 정당 두 개가 한국의 국가 지형, 정치 지형을 극단적으로 보수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한 예만 더 드릴게요. 한 예.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 하면 거의 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미국을 듭니다. 미국은. 네?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진보적인 정당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을 보수 양당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양당제. 민주당, 공화당 다 보수 정당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학자가 세뮤엘 립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부제가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요? 부제가.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정당 자체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미국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미국 대선을 보셨죠? 작년에 대선이 있어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공약을 낸 게 워렌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또 샌더스, 이 두 사람이죠. 이 둘이 내놓은 공약이 거의 같습니다. 뭘 내놨어요? 핵심 공약이 대학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 유럽처럼. 유럽은 다 무상교육입니다. 옛날부터. 대학 무상교육. 그 다음에 대학생 부채 탕감. 미국 대학생의 80%가 다 빚쟁입니다. 전부 빚내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앉아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보육. 이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 이 네 가지가 샌더스와 워렌의 핵심 공약이에요. 여러분, 작년 4월에 우리도 총선을 했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공약을 낸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에서 내는 공약 정도도 못 내는 거예요. 심지어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거지. 더 어떻게 보수적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두 정파의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바로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국민의힘은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거만 달라요.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재용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가둬두는 신용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어느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근원적인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모든 불행을 만들어 놓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런 정치 지형 왜 생겼어요? 그렇죠. 분단이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체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30년 전에, 독일 통일이 30년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30년 전에 유럽 쪽에 가장 광범위하게 있던 냉전의 유산이 해체됐죠. 독일 통일이 그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분단에 기생하고 있는 수구들이 한국 정치 지역의 절반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사의 유령이 되어야 할 그러한 정치 세력이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발전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과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극단적으로 우경화시켜놨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로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는 정상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통일 이전에 우리 남한 사회가 정상적인 그러한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는 휴전선에 평화 체제가 별거 아니에요. 휴전선에 더 이상 군인들이 서 있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인 것처럼 경찰들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서 있는 상태. 이게 평화 체제입니다. 군사적인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경선을 하나의 통상적인 관리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평화 체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분단에 기생해온 수구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정당 민주당이죠. 이 보수정당의 민주당이 좋은 보수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왼쪽에 좋은 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를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칼럼으로 여러 번 썼어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 저 수구들을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왼쪽에 좋은 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다. 제가 반복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보인 척하니까 자꾸 보수 자리가 비죠. 여기에 수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연쇄적으로 왜곡되는, 기형화되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은 바로 분단 냉전 체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사회만 기형화시킨 게 아니죠. 우리 국가, 이렇게 볼품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가 맞아요? 여러분,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민족 자격, 국민 주권입니다. 민족 자결도 없고 국민 주권도 없어요. 지금 사드의 상황을 보세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만나가지고 최고의 회담을 하고 왔다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다른 신문들 보셨습니까? 어제 나온 경향신문 봤어요? 만약에 보수정당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4대주의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초안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나요? 그것도 최근에 정욱식 선생 아시죠? 평화네트워크. 한국의 평화연구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군사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의 세계 군사력이 몇이었어요? 12위였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쓴 방위비 중에 가장 많은 방위비를 썼다는 거예요. 무려 250조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한국이 세계 몇인 줄 아세요? 12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6위가 됐다는 거예요. 6위가. 이걸 보고 김정은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남북 문제를 파탄으로 만들었다라고 정욱식 씨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국격을 갖춘 민족 자결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기본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번 썼어요. 칼럼을.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제가 그 내부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읽었대요. 내 말 안 따라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독트린을 증명해라. 문재인 독트린을 증명해라. 아마 제 이름 치고 문재인 독트린 하면 그 칼럼이 나올 겁니다.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원칙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외교 원칙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원칙을. 그것을 천명해놔야 트럼프 같은 서럽게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두 번 썼어요. 똑같은 거. 계속 독트린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 제가 내용까지 썼어요. 내용까지.
복잡할 거 없다. 독트린 1. 우리는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인 민족 자격, 국민 주권에 의거해서 한반도 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길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게 필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을 세계에 표명하는 거예요. 그걸 표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모두 여기 반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독트린에 의거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한국 정치 관료, 특히 외교 관료들의 뿌리 깊은 패배의식, 뿌리 깊은 사대주의,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외교와 분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분단 상황은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를 너무나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다 망가뜨렸어요. 저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분단은 저기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판문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완전히 분단이 파괴시킨 학자입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에요, 사실. 연구를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오늘처럼 강연을 할 때마다 제 뒤통수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 말이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60년 동안 습성화되어 있어요. 저만이 아니죠. 모든 한국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검열을 하는 순간 학자는 끝입니다. 자기 검열을 하는 인간이 무슨 학문을 해요? 한국에서 학문하는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아주 특이한 유형의 인간 군상들입니다. 한국인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인의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냉전 구조가 그대로 우리의 신성 구조로 전이돼서 우리의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것을 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권위주의적 성격. 이것이 지금 한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과 성격 구조상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못 느껴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이 됐다는 걸 못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인의 최소한 80% 이상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회고요,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인 사회고요, 엄청나게 굴종을 강요하는 사회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엄청나게 세디스틱, 아주 가학적인 그러한 성격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분단이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말하자면 가장 큰 분단의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즉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 두 번째, 사회 차원에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 질서로 인해서 엄청난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분단 구조가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시켜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이 분단의 문제, 사실은 다른 통일이 돼서 무슨 많은 돈을 벌고 수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단은 한국인의 신성구조를 기여하고 한국 사회를 기여하고 한국이라는 국가를 기여한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살려면 분단 체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평화 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하나요? 통일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평화는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독일의 사례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통일을 너무 서두르고 잘못된 통일을 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가 차원에서 또는 남북 간의 주민 차원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 이것을 양국체제라고 합니다. 양국체제. 여러분, 독일과 오스트리아 아시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둘 다 게르만족이지만 독일, 오스트리아는 우리 저 월드컵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죠?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양국가예요. 이런 체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남북이 그냥 완전히 우리 한민족이지만 다른 두 개의 나라야. 이렇게 인정하는 가능성. 이게 양국체제입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는 일민족 이국가론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국가 좋다. 서로 국가를 인정하자.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양국체제와 어떻게 다르겠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로 대사관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왜? 서로 다른 나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대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동서독 관계는 서로 국가로서 유엔에서 서로 국가를 인정했죠. 그렇지만 대사를 교환하진 않았어요. 왜? 외국의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외국이 아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주 대표부만 서로 교환해서 상주 대표부. 대사관보다 격이 훨씬 낮은 거죠. 이게 동서독 관계였어요. 이러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해요. 정치학에서는 국가연합 형태. 이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한 통일이죠. 이것은 연방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페더레이션. 이건 연방제 통일이에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더레이션으로 가면 좋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양 국가의 국민들, 주민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한쪽 주민들이 완전히 다른 쪽 주민들의 노예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신중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